2부 순서인 학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학술 발표를 하실 분은 김종길 회장님께서 앞에 소개가 있으셨습니다마는 본회의 고문이시고 도산서원 원장,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김병일 전 기획예산처 장관님이 제목은 뜻이 길을 열다 조선 최고의 어른 퇴계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학술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일 장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받은 도산서원 김병일입니다. 46차 정규 유도문화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종길 박약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박약회 간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정학 담소회장님, 이적 경북 유도회장님을 비롯한 유림단체에서 또 축하해 주시고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주최하시는 분들의 특강 요청을 받아서 제가 상당히 송구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육아 문화에 어린 시절부터 또는 그 멀리 대대로 몸에 푹 익으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이 얇은 얘기일 거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난 18년 동안 도산에서 머물면서 오늘날의 각종 사건 사고를 접하면서 퇴계 선생과 그 시절에 훌륭한 선비들이 살아가신 삶을 늘 오버랩해서 비교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도 하곤 합니다. 아까 우리 김종길 회장님이 개회 인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지금 물질적으로 외형적으로 최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을 이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가장 불행한 사람이 택하는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인 우리 한국 사회는 동방예의지국이 무색할 정도로 무례하고 반목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밥 4끼 5끼 먹는다고 또 행복해집니까? 이런 세상에서 이거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럴 때 어른이 계셨습니다. 집에도 어른이 계셨고 마을에도 어른이 계셨고 가문에도 어른이 계셨고 고을에도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 어른의 말씀이 법보다 훨씬 가까이 행동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그 시절로 한 발짝 한 발짝 가기 위해서는 다시 노인이 아닌 어른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어른 중에서도 바로 오늘날의 선비인 유림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이 저는 아무래도 퇴계 선생이 늘 머리에 떠올랐는데, 이 퇴계 선생께서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500년 동안 지금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했습니까? 임금님이 붙잡는 왕궁이 있는 서울에서 했습니까? 바로 차디찬 참칸 초가가 기다리고 있는 바로 가장 오지에서 이 꿈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박약회
유림 어르신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 지역이 소멸된다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 지역에 계시는 여러 박약회 어른들께서 어떻게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하는 것을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고견을 청해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간 저한테 주어졌죠?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뜻이 계속해서 모아지면은 길은 반드시 열린다. 450년 전,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린 순서는 바로 지역에서 퇴계학이 이루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왜 저거를 우리가 강조하냐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인데, 물론 서울에서 버스 2대로 오셨다고 그러지만 그분들도 다 정신적인 고향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까닭은 지금이 아주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걱정스러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퇴계 선생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는 퇴계 선생도 저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의 퇴계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자. 그래서 퇴계는 정말 남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뚝한 위상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위상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서 퇴계에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퇴계 정신을 그 이후에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 이거는 바로 박약회 회원님들이 활동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 시대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퇴계 선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계 선생과 자기하고 별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500년 전에 아주 큰 학자고 아주 도덕 윤리를 강조했던 도학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에 이런 저 과학 문화 시대에 사는 나의 삶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15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에 사는 식자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퇴계 선생은 듣는 순간 존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지난 150년 동안 우리는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서양 문물이면 최고다, 돈이면 최고다 하는 물질 문명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숭고한 정신적인 가치, 그 가치를 바로 밑바탕을 깐 퇴계 선생에 대한 참 가치를 우리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저는 퇴계 선생은 세상 사는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바로 밝혀준 인류의 큰 스승이다. 이분은 이론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론을 바로 삶 속에서 실천을 하셨어요. 지행병진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아는 순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서 저와 같은 공부를 하고 어디서 저와 같은 실천을 하셨을까요? 바로 퇴계는 바로 일관되게 공부하고 실천했던 것이
서울이 아니고 임금이 붙잡는 서울이 아니고 바로 춥고 썰렁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퇴계는 한가하게 응거하려고 했습니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바로 퇴계에게 있어서 지역은 어떤 의미냐? 우선 고향이에요. 고향은 내가 태어나고 일가 친척이 살고 내가 죽으면 묻힐 곳이에요. 두 번째는 시골이에요. 시골은 예나 지금이나 서울보다 문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낙후된 곳입니다. 세 번째는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한 곳. 여기서 조용히 수양하면서 진리를 탐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역이란 것은 바로 좋은 우리 가문과 좋은 나라 그 사이를 연결시키는 바로 중간 지역인 거예요. 좋은 가문이 좋은 지역을 만들고 좋은 지역이 모여서 좋은 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퇴계 선생은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향약을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럼 지역에서 뭘 하시려고 했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셨어요. 퇴계 선생이 50세에 도연명의 음주 20수에 차운한 19번째 시 중에 보면은 제가 하나 듣는데 바로 퇴계 선생은 그 시 속에서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소원했어요. 착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많은 경찰관, 판검사, 변호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시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많은 내 시간을 쓰는 대신에 우린 더 아름다운 일,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우리는 시간과 모든 정성을 쏟을 수가 있습니다. 왜 퇴계 선생은 다른 분보다 더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 시대와 퇴계 선생, 이건 바로 오늘날의 여러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어떤 나라입니까? 고려의 불교의 기종문화의 폐해를 알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성리학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세운 나라입니다. 당연히 개인은 도덕적으로 수양하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모인 조선사회는 아주 도덕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치를 내세운 조선은 10년도 못 가서 왕자의 난이 잇따라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친형제, 이복 형제까지도 죽이는 이런 난장판이 일어납니다. 세종대왕 시대로 지난 다음에 조금 뒤에 일어나는 게 바로 삼촌이 힘없는 조카의 왕권을 탐내갖고 쫓아내서 죽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영남 지역의 선비들 비롯해서 전국에서 선비들이 올라가니까 기득권자들이 그 선비들을 짓밟아 없애는 사화가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시대에 바로 어린 시절로부터 평생을 살아가는 퇴계 선생은 그 시대에서 뭐를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거시험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임금을 보필한다. 이거는 퇴계 선생의 꿈과 사명과는 좀 결을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퇴계 선생은 바로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하고 아주 차이가 있는 이런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퇴계 선생은 이렇게 하십니다. 첫째, 최고 권력자가 훌륭하면 끝나는 거예요. 세종대왕 같은 임금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건 더 말할 거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세종대왕 같은 임금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정암 조광조 선생은 바로 퇴계 선생보다 한 반세기 앞서서
중종 임금을 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임금이 고무신 이렇게 신었다가 거꾸로 신으니까는 바로 본인뿐만 아니라 훌륭한 선배들이 떼죽음을 하는 겁니다. 훗날 김효 명현이라고 아마 여기서 계신 분들 조상 중에도 훌륭한 조상이 저기에 연루가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임금 한 사람만 믿으면 되겠어요? 바탕을 고쳐야 된다. 그 바탕이 뭘까? 바로 민심을 순화시키는 거예요. 민심이 이권 따라다니고 출세하기 위해서 권력자 찾아다니고 이런 민심을 언제든지 옳은 길로 살아가려고 마치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소년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퇴계 선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퇴계 선생이 한 게 평생도록 한 게 바로 서원 건립입니다. 조선은 문화의 도시, 문화의 국가, 교육의 국가이기 때문에 고을고을마다 향기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퇴계 선생이 살아계시는 조선 건국 후 150년 쭉 지나서 공립학교가 관리학교가 개판이었어요. 선생이 들어와도 학생이 다리 뻗치고 가만히 있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여기서 육성된 선비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착한 백성으로 수산시키기 위해서 솔선수범의 훌륭한 삶을 살겠느냐. 교육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퇴계 선생이 관립학교, 공립학교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싹수가 노란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시고 산자수명한 곳에 서원을 건립했자. 향교에는 공자서부터 수많은 성현들이 다 모시고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볼 때 내가 저기 올라갈 정도의 사람이 되겠느냐,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바로 서원은 그 지역의 훌륭한 분을 모시는 곳이에요. 우리 할아버지의 친구거나 우리 친구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거기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잘한 거를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아, 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실천하면 저 서원에 배향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조선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 나도 공부하면은 저런 성현이 될 수가 있다. 이래서 퇴계 선생은 당신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만들어진 서원이 전국에 18개밖에 없었는데 그 18개 중에서 13개의 서원에 직접 간접적으로 서원을 건립하도록 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였냐. 여기 영천에서 오셨죠? 영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임고서원 있죠? 임고서원? 바로 임고서원, 정포은 선생을 모신 임고서원에 제가 선현 세 분의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노수, 김응생, 그리고 정, 이 세 분의 제자 보고 포은을 모시고 영천의 선비들이 열심히 공부해라, 도덕적인 실천을 해라 라고 권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서원을 만들었는데, 서원이 만들어지면 뭐가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야 돼요. 시골에서 책을 구하러 서울에 왔어요. 서울에 왔는데 예나 지금이나 서울에 와서 그 귀한 책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못 구해요. 그래서 풀이 죽어서 퇴계 선생이 계신 서울의 서소문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됐소? 이만저만 책을 못 구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퇴계 선생은 그분들한테 내가 서울 임시 거처에 있기 때문에 변변한 책이 없는데 가만히 있어 봅시다. 내가 며칠 전에
임금님으로부터 받은 책이 있는데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거를 퇴계 선생이 여기다가 쓰잖아요. 퇴계 선생이 글씨를 반듯반듯하게 쓰는데 특히 저건 정말로 퇴계 선생이 인쇄책 같이 책을 써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임금님으로부터 하사받은 성리군서 한지를 증여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아이고 임금님한테 받은 것을 남한테 준다고? 라고 의심을 한다. 과연 이게 남을 주는 거냐? 바로 서원을 위해서 이 장서를 기증하는 것은 바로 한편으로는 성현, 바로 전포원 선생을 위하는 길이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서원에 영원히 이어올 후학들을 위하는 길인데 어떻게 이게 남을 주는 책이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 책이 35권이었어요. 성리군수가 성리학의 나라에서 모든 성리학 책을 모아놓은 35권의 임금이 준 책을 바로 영천 인고선에 드린 거예요. 제가 확인을 얼마 전에 했어요. 인고선에 이렇게 써 있어요. 퇴계 선생님께서 35권의 책을 주셨는데 지금 24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아마 11권은 그때 난리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퇴계 선생은 서원이 살아야 되고, 서원이 살기 위해서는 당신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실천을 하셨어요. 이거를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이것이 고속철도도 없던 시절에 입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갔던 겁니다. 안 배운 사람은 저 가치를 모르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퇴계 선생이 이렇게 하신 건 바로 지금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세상을 고치는 것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다. 서원 만들려고 그러고 내가 아까워서 못 내놓는 것은 진정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치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니체라고 들어봤죠? 니체 100여 년 전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데 이분이 300년 전에 퇴계 선생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으로 병을 고치려면은 이 약 먹어라, 저 운동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 아무리 해봐야 그건 설득력이 없다. 자기가 고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 퇴계 선생은 그래서 책 보는 거 이상으로 체득해서 실천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바로 길잡이가 됐던 게 성현들의 유교 경전이에요. 그래서 유교 경전을 읽으면서 그 경전을 본인이 체험하면서 그 체험의 결과를 자기가 간직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선생을 따라왔어요. 저 호남에서 따라오고 요마 화순지부 가셨어요? 워낙 먼 거리기 때문에 가셨는데 화순지부의 그 원장님, 화순지부의 그 퇴계 선생 제자가 갑자기 조대중 바로 그 당시에도 이 호남의 제자들이 많이 퇴계 선생의 저런 모습을 보고 오고 왔어요.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서울이라고 안 가겠어요? 서울의 그 구중궁궐 넘어 있는 이금학에도 퇴계의 이와 같은 힘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임금은 훌륭한 임금뿐만 아니라 행편없는 임금일수록 더 저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저분이 옆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권위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퇴계가 그런 임금의 옆에서 그냥, 그래서 퇴계는 올라가지 않고 끝까지 지역을 몸담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궁궐에서 가장 열악한 골짜기와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높은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높은 곳은 임금에 계신 왕국이지만 정말 많은 사람의 가슴을 적셔주는 그 고귀한 삶은 왕궁일까요? 도산일까요? 바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변환기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 김종길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같이 구호도 외쳤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될 것인지, 우선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뭐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1차, 2차, 3차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4차 때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 호들갑을 떨만 해요. 1차, 2차, 3차 때는 석탄이 나오고 석유가 나오고 정보화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 기술을 잘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술 있는 사람들은 인간성이 나쁜 사람도 그 자리에서 존재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차원을 달리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나타났어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접수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는 잘 좀 오시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많이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등장한 AI는 인간이 하는 일을 차곡차곡 이제 접수를 합니다. 저희 같은 연배는 이제 거의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AI를 이용 못해도 우리는 남은 삶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 아랫대들, 우리 아래 때들은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잘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정보를 잘 다루는 저런 인공지능 시대에서 지금 이 새끼 변호사들이, 꼬마 변호사들이 지금 취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료 수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자료 수집을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빨리 잘해주니까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저는 탁월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탁월한 능력이 뭐냐? AI를 만드는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AI 시대에 각광을 받겠죠. 두 번째, 흑백 요리사. 이 사람 요리 끝내기 잘 만들기 때문에 흑백 요리사 된 다음에 10만 명이 바로 동시 접속을 했어요. AI 요리사보다 훨씬 더 앞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유명한 운동선수, AI 운동선수 보러 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랫대들이 다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아랫대에다가 심어줘야 될 것은 모두가 마음만 먹고 실천만 하면 반드시 할 수 있는 따뜻한 인성이에요. AI 변호사,
AI 간호사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일 처리해 줄 수가 없어요. AI 변호사나 AI 간호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친절하고 부드럽게 환자와 어려운 사람을 어루만지는 그런 마음씨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정신문화 추락, 이거는 앞서도 말씀을 주셨고 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추락한 원인이 뭘까요? 바로 저밖에 모르는 거하고 돈이면 못할 짓이 없는 이런 물질 만능의 풍조,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연애도 돈 많은 사람을 사귀다가 그거보다 또 좀 돈 많은 상대가 생기면 홀이 간다고 그래요. 상대방은 바보야? 나보다 돈 많이 가진 사람 있으면 나 차버리고 가겠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 안으로 향하면 저 못 살게 하고 바깥으로 하고는 난 못 살게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최고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살인율은 몇일까요? 살인율도 최고예요. 저를 함부로 여기는데 남을 귀중하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바로 저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바로 염치를 알고 사람다움을 하는 이런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세계적으로 1%밖에 안 되고 우리는 10,000명 중에 13명밖에 안 죽었어요. 앞으로 이거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기후위기, 핵무기, 자원고갈, 앞으로 훨씬 인류의 미래를 암담하게 할 게 많은데 기후온난화만 해도 그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바로 석탄석유가스를 많이 쓴 거예요. 석탄석유가스를 누가 많이 씁니까? 원숭이 침팬지가 하지 않았어요. 인간이 했어요. 인간이 절자 해지로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절약해야 되고 다른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와 같은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자기 이해관계와 관련 것에 눈을 부르켜지만은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지구의 모든 인간이 맞이할 저거에 대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 유학자들, 바로 우리 참 유학자들의 후예이든 후예이신 유림들이 먼저 사명감과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겠느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탁월한 능력과 따뜻한 인성이라고 했습니다. 추락한 정신문화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참 인성이 회복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지구촌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사명감과 식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바로 탁월과 인간 존중과 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능력을 새 시대에서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저런 인재가 우리도 우리 아래 때도 그 아래 때도 계속 갖춰져야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왜 저런 새 시대의 인재를 얘기하면서 500년 전에 퇴계를 얘기할까요? 바로 퇴계 선생이 제가 보기에는 바로 새 시대의 인재가 필요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탁월한 삶이 필요합니다. 퇴계 선생은 바로 500년 전에 끊임없이 공부해서 최고 학자가 됐습니다. 다시
인간 존중하는 바른 인성의 리더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퇴계 선생은 높아질수록 인간을 존중하고 바르게 행실했습니다. 퇴계 선생은 바깥 양반인데 안에 있는 여인들을 부인, 며느님, 손자, 며느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그럽게 배려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도 존중했는데 특히 대학자 큰 스승이 함부로 대해도 뒤탈이 안 나는 게 젊은 제자들인데 젊은 제자들에게 누구한테도 너라고 하지 않고 젊은 제자들을 문 밖까지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더욱더 퇴계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명감이 남다랐습니다.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우리 지역이 하는 그런 분들에 크게 앞서서 이분은 착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아지기를 꿈꾸면서 그 길로 향해 가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70년 동안 살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퇴계가 돌아가시고 3년 후에 당시 임금인 선조가 퇴계의 저서는 한 글자 한 구절도 후세에 전할 만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도 없어지지 않도록 해라. 나중에 반드시 후회가 될 테니까. 그래서 교서관에 얘기해가지고 책을 인출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 조선시대 때 서원이 대영문이 해체할 때 한 1000개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이 복원돼 갖고 670개가 됩니다. 이런 서원 중에서 도산서원이 갖는 유일한 기록이 바로 낙성과 동시에 사액이 이루어집니다. 낙성 신당 사액이 걸립니다. 사액은 조선의 서원들이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국가 공인입니다. 서원 만들자마자 어떤 연고로든지 사역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빠르면 몇 달, 몇 년,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이 가는 이 사역이 임금이 도산서원이 건립된다는 걸 알면서 언제 건립되지 그 날짜에 맞춰서 당시 명필 한석봉일 불러갖고 쓰게 해가지고 도산서원 현판을 쓰도록 합니다. 퇴계 선생은 바로 그 이듬해에 돌아가신 지 6년이 됐는데도 시호를 못 받았어요. 왜? 보통 시호를 쓰려면 공적 조서인 시장을 쓰는데 시장을 쓸 때 그 모본이 되는 게 바로 행장이에요. 여러분 어르신들 집안 안에 행장이 몇 개씩 다 있는 집안일 겁니다. 근데 퇴계 선생은 돌아가시고 6년 후까지도 행장이 없었어요. 왜? 아무도 나서지 않은 거예요. 왜? 넓고 심오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쓰느냐.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쓸 수가 없고 시호를 줄 수 없다. 어린 선조 임금이 퇴계 선생을 그렇게 요새 BTS 아미처럼 매달렸지만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주저주저 하는데 조선의 온 조정이 다 들고 일어나요. 박봉 선생이 앞장서셨고 율곡도 퇴계 시호를 안 주면은 조선의 선비들이 공부할 맛이 안 날 거다. 이렇게 임금한테 들이대가지고 온 조정이 나서서 문승공이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전무후무한 시호 역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보자. 이거 내가 눈치 없이 먼 길 가시는 사람한테 무조건 내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수석부총 20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퇴계는 돌아가시고 나서
3년, 4년, 5년 후에 나라에서 조정해서 한 거 이후에 후대로 내려오면서 퇴계같이 살면은 저렇게 존중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퇴계로부터 한 150년 후에 임금이 된 영조 임금은 퇴계 선생 사당의 제사는 물론이고 청량산을 퇴계 종가에 하살합니다. 지금도 청량산의 3분의 2는 종가, 3분의 1은 종가에서 50년 전에 퇴계학 연구원 선임될 때 출연했습니다.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 손자되는 정조 임금은 한양에서 보이던 과거 시험을 도산에서 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4년 후에 퇴계 종손이 평양 옆에 여유현령이라는 곳에 벼슬살이를 하러 가는데 이분이 너무 몇 년간 비계되니까는 퇴계 선생 사당에 있는 신주를 모셔와야 되겠다 이렇게 일가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일가들이 평양 가기 위해서 한양을 지나갔는데 이게 이제 임금님께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정조 임금이 선생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선생이 지나가신다. 옛날에 신주는 바로 그분을 상징하는 거니까는. 이러면서 모두가 신주가 하루 묵게 되면 반촌에 가면 좋겠다 하니까는 그 당시에 노론 시대에 1100명 중에서 950명이 여기 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신주가 지나갈 때 백성들이 신주 지나가는 걸 보고 엎어져 가지고 우리 선생 지나가신다. 우리 선생은 무슨 우리 선생이 2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220년이 지났음에도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엎드려서 저렇게 얘기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술주정뱅이들이 있었던 모양이야. 임금 퇴계 선생이 하루 묵던 그 성균관 앞에 반촌에 오늘 하루는 선생이 저기 계시니까 우리 오늘은 술 먹지 말고 주정 부리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저랬을까요? 바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퇴계 돌아가시는지 알겠습니까? 퇴계에 대해서 우리 선생이 지나간다 이러다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퇴계를 위해서 퇴계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퇴계는 필요하다. 250년 전에 백성들한테만 필요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정말 허전할 때 우리가 다시 퇴계를 공부해서 퇴계를 가까이 품으면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퇴계 같은 삶 쪽으로 한 발 한 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실학자들 얘기입니다. 성호 이익은 그야말로 경기도에 사셨지만은 퇴계 선생을 엄청 존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9살 때 도산서당에 와서 도산서당 암선 마루를 이렇게 막 써두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막 강계무량한데 100년이 지났어도 이렇게 강계무량한데 그 당시에 배웠던 제자들 직전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야말로 강계무량을 무량하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시 올 수도 없어요. 자기 애 제자에 강세왕이라는 분이 있어. 표왕. 이분한테 네가 가서 도산서원 좀 그려온나. 그 도산서원도가 바로 성호이익이 만년에 제자한테
시켜서 그려온 그림에다가 강세양이 우리 선생님이 나보고 그려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려서 갖다 바친다, 이렇게 저 짜지르리한 글자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이분은 실학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퇴계 선생님 같은 성리학자보다는 훨씬 뭐 다른 삶을 다른 궤도로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왜 위대합니까? 그분이 위대한 가장 큰 이유는 귀양살이 18년 동안 500여 권의 목민신서, 경세기표, 흠음신서 등 여의당전서를 만든 거예요. 주옥 같은 그 방대한 책을 18년이라는 게 요새같이 무슨 18년 유배형에 처함 방명이 쳤겠어요? 아니에요. 죽일려다가 살려줬고 언제 다시 악사발이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소에서 어떻게 검색 엔진이 있습니까? 도서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500여 권의 책을 낼 수가 있겠어요? 바로 되게 그분의 천재성도 있었지만은 초인적인 마음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자세하고 퇴계 선생하고 직결이 되는 거를 제가 몇 해 전에 한번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잘 나갈 때 임금이 정조임금, 정조임금이 무지하게 다산을 아꼈어요. 근데 다산의 양점이 뭐야? 야당, 남인, 천주교와 가깝다. 하도 공격을 해오니까는 안 되겠다. 너 여기 있다간 내가 거둘 수가 없으니까 저기 충청도에 역장으로 보낼게. 역장 가서 거기서 천주교 신자들 좀 몇 번 이렇게 교화시켜가지고 공격 세우고 오라. 임금은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 당시에 정삼품 청와대 수석 비서관에서 기차 역장으로 7계급이 강등이 됐어요. 어지간한 사람이 7계급 강등되면은 수용할 수 있습니까? 다산은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분이 친구 이군이라는 데 보낸 편지에 보면 버늘증이라는 요새 말하면 우울증 플러스 바짝증이야. 저 버늘증이 있어서 난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분의 사돈 어른이 나주 목사 이인섭이라는 분인데, 이거 사돈 총각, 이거 참 사돈 젊은이가 이 양양한 사람이 저래서 폐인이 되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충고 편지를 보내면서 성리학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퇴계를 모범으로 삼게, 퇴계집을 읽어보게,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이분이 기양살이 8개월 중에서 마지막 2달 앞두고 나서 마음을 잡고 아침마다 퇴계집에 있는 퇴계 선생이 제자들한테 편지 준 거, 편지 준 걸 한 편 보고 출근해갖고 일 보고 오후에 내려와서 독후감을 쓰는 거야. 그거를 33편을 쓰고 임금이 오라고 해서 서울에 올라가는 바람에 도산 사숙록이라는 책이 33편밖에 안 되는데 한 몇 달 했을 것 같으면은 훨씬 더 풍부한 우리에 대한 그 가르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 33편을 쓰면서 고봉이 다산이 이런 얘기를 씁니다. 자, 이게 도산 사숙록이라는 책에 퇴계 편지 33개하고 다산 소감 33개 중에서 하나인데, 이 중구 이름이 이 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퇴계 선생한테 뭘 편지를 물어봤는데 퇴계 선생이 그분한테 답장을 쓸 때 이렇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도 또한 마찬가지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포부를 알지 못함을 탄식하는데, 나는 내 허술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굉장히 뭘 잘하는 줄 알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다 하는 편지를 220년 후에
다산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 총명한 다산이, 이야, 선생이 저렇게 모두가 답답했던 태계 선생이 제자한테 저렇게 편지를 하다니, 내 평생 살면서 선생한테 의지 않고 누구한테 의지하겠는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33편의 편지가 다 대동소유합니다. 다산사정록이라는 책입니다. 다산은 아까 번울증이 생겼다고 어느 친구한테 편지했다고 그랬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했잖아요, 그죠? 그 이군이라는 사람한테 몇 달 후에 다시 편지를 보내. 퇴계집을 읽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제가 근래 퇴계집을 얻어서 마음을 가라앉혀 가만히 살피니까는 진실로 막 대단하다.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 그 해낼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은 읽을수록 신기하게도 정신이, 기운이, 뜻과 생각이 그야말로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냥 안정되고 이래서, 야, 어떻게 이 늙은 참 이 낡아 빠진 이 누런 책이 한 권이 이 사람 병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가 있는지, 읽어보면 읽을수록 내 마음이 저렇게 되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런 얘기를 똑같은 사람한테 보냅니다. 퇴계는 다산한테 뭘 줬느냐? 자신을 반성하고 겸손한 자세를, 천재가 갖기 어려운 그것을 천재 다산은 220년 전에 사수구를 통해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간만 장땡이 아니고 물러나는 그 위대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 잘못만 유심히 보는 세상에 자기 잘못도 돌아보는 이런 삶을 체득을 했기 때문에 다산은 저러고 나서 5년 후에 정조가 돌아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정조가 물러나고 아니나 달라 수렴청정한 정순왕후와 노론 세력들이 일망타진하는데 걸려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바로 위에 형님은 죽고 그 위에 형님하고 다산은 유배로 갑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황사형 백설이라는 게 터져가지고 바로 형수의 동생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또 사약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위험 속에서 마음을 가라앉혀갖고 500권의 책을 뜬 거. 250년에 다산만 아니죠. 500년에 우리도 참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시간 관계상 일본은 아베 요시오라고 그러는 경성대학 교수하다가 동경대학 교수한 그야말로 일본의 엘리트 학자가 퇴계 선생의 경사상은 도쿠가 막부, 그 에도 막부의 이데올로기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명지유신 할 때도 퇴계를 신처럼 존경했다.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이 퇴계의 이런 은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중국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서 가장 중국의 엘리트 학자가 양계초인데, 이 사람이 성학십도 서문에다가 외외 이부자, 높고 높도다 이부자요, 이자도 아니야, 이부자. 뭐 공덕성시 그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되게 저는 여기 내려와가지고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은 문자로만 있고 이 얘기로만 귀에 들리는데, 제 눈앞에 바로 이 작년 3월달에 돌아가신 퇴계 종선께서 살아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전 많은 그 경유지로, 징검다리로 저 퇴계의 삶을 공부할 수가 있었고 확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긴 뭐
저 만나러 서울에서 온 친구들 중에서도 퇴계 종선을 뵙고 난 다음에 퇴계 선생이 어떤 분이라 하는 것을 굳이 내가 공부 안 해도 대충 알만 하네. 자네가 왜 여기 그렇게 퇴계 하는지를 알고 가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가시는데, 이분이 작년 3월 달에 돌아가신다는데 저는 청천벽력 같았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청천벽력이에요. 왜냐하면 마침판이 있고 없고 등대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근데 우리 수련생들한테는 저 대신에 그전에는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 부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원장이 퇴계 종선의 그런 거룩한 활동을, 퇴계 종선은 겸손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겸손을 잘 몰라. 근데 우리 부원장은 타성이고 마음 놓고 자기가 느낀 퇴계 종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요즘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퇴계 종선의 얘기를 듣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전에 살아계실 때 느낀 것보다 이번에 와서 더 느끼고 합니다. 근데 뭘 느껴? 아도 상당히 유학자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은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다. 돌아가신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거룩한 뜻이 이렇게 되니까는 저도 저 사는 동안만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결심하고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줘서 가슴이 좀 찡했습니다. 옥비 여사도 사실 참 요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퇴계는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정신적인 유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이걸 좀 전달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저분들처럼 존경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면서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수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퇴계 선생이 착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서원을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만 육성하려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글 모르는 한문 모르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말로 된 노래를 작사를 해서 12곡의 도산 12곡을 만드셨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면은 정말 차츰차츰 착한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좀 행사 때마다 부르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귀향길, 지금 금년에 산불 때문에 6번째 하려고 했던 것을 행사 직전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그와 같은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도 처음엔 처음엔 내가 어떻게 저거를 한 코스로도 제대로 할까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한 곡수 하고 하다 보니까 2, 3일 하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5번 제가 이걸 걸어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어보면 걸어볼수록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도리를 찾게 됐다. 그래서 안동시에서 아주 감사한 게 3년 전서부터 이제 경상북도하고 안동시가 나서가지고 저 사업을 밀어주고 있는데, 안동시에서 올해 200명을 하려다가 내년에도 역시 200명을 해가지고 40명씩 버스 5대에 성인 120명, 학생 80명 해서 120명의 종주 선비 수련단을 지금 뽑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직접 걸어보시면은 아주 참 좋으라고 봅니다. 내가 어째 싶지만은
지금서부터 3월 말까지 지금 100일 남았습니다. 100일 이상 남았습니다. 100일 동안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걷기 하시면은 충분하게 모든 분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착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혼자만 잘 되려고 그러고 혼자만 건강 장수하려고 그러면 집에 애들도 돌아서서 뭐라 그럴지 몰라요. 바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은 나도 행복하고 놈도 행복해져야 돼요. 바로 우리 선비들이 얘기하던 성기성물, 자기완성, 타자완성. 그 성기성물은 바로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선생의 삶이었고 선생이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마찬가지로 퇴계처럼 사는 것이죠. 오늘부터 퇴계의 삶을 또 열심히 지금 많이 아시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배우고 더 일상에서 실천하셔서 모든 분이 가정과 주위 지역에서 존경받는 그런 노인이 아니고 어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제 두서없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쓰러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퇴계 선생의 대답을 제시하시면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김병일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모인 우리 바야케 회원님들 모두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정신문화 도덕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길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오늘 제46차 전국 유교문화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 2020년도 47차는 봉화에서 거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학술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